오래전부터 수상하게 여겨져온 지구 공동설을 의미하는 속이 빈 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명성이 잦아있던 한 군인의 기록에 따라 지구 속 문명에 대한 의구심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지구 공동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영웅적인 탐험가 리처드 E. 버드 해군 제독의 탐험일지 덕분이었습니다. 해군 장교였던 리처드 버드는 1926년 5월 9일 비행기로 북극 상공을 처음 정복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는 첨단 항해 장치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6분의라는 기계에만 의지한 채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무려 1,000km 이상을 날아가 북극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 횡단 비행을 감행해서 성공했으며 그리고 1929년 11월 29일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점 상공에 비행기로 도달하는 궤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버드 제독에 의한 남극과 북극점의 정복은 매우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1947년 그가 북극 탐사 도중 북극점 부근에서 매우 이상한 풍경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에 대해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초대 남극 개척대장을 지낸 그가 1947년 2월 19일 북극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구 속으로 무려 약 1700마일을 비행해 들어가 지구 속 문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와 접하고 귀환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겪은 내용을 미 국방성에 보고하기까지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비행일지였던 것입니다. 글의 원제는 북극 너머 지구 속으로의 비행, 리처드 E. 버드 제독의 행방불명된 비행일지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구 속의 문명 세계를 직접 경험했던 역사상의 인물은 또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번 영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만 1829년 북극해 해류에 떠밀려 북극에 열려진 구멍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2년 반을 살다 나왔다고 전해진 올랍 얀센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1947년 2월 19일 북극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여 북극 너머 1700마일을 비행하다 우연히 지구 속 문명인과 회견까지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버드 제독 이처럼 2명뿐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험자는 또 있으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버드 제독의 글은 미국이 50년간의 극비 문서로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공개된 자료이자 북극 넘어서 지저세계 탐험의 공식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일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미 해군 제독의 북극 너머 지구 속 비행일지. 나는 이 비행일지를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서 은밀히 써야만 한다. 이 일지는 1947년 2월 19일에 실행한 나의 북극 비행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이성이 쓸모없다는 부득이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쓰고 있는 다음의 문서를 밝힐 자유가 없다. 아마도 그것은 대중의 애정어린 시선의 빛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은폐할 수 없는 희망찬 세상에서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하는 나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며 장차 어떤 인류의 탐욕과 기만도 진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록 북극 베이스 캠프 1947년 2월 19일 오전 6시 현재 나는 북쪽을 향한 비행 준비를 완료하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서 이륙했다. 6시 20분 현재 우측 엔진의 연료 혼합이 너무 과한 듯하여 조정을 했고 엔진은 다시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다.
7시 30분 현재 베이스 캠프와 무선 교신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수신 상태도 양호하다. 그리고 우측 엔진의 기름이 약간 새는 것을 확인했지만 유압계는 정상인 듯이 보인다. 8시 현재 난기류를 만나 급히 비행고도를 바꾸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8시 10분 현재 지상에는 얼음과 눈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자연에 새긴 듯 노란 듯한 빛깔이 선형으로 드문드문 보인다. 그러한 색상의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기체 항로를 변경하니 붉은색과 보라색도 보인다. 이 구역을 2바퀴 더 선회하고 원래의 항로로 돌아온 이후 베이스캠프에 다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얼음과 눈의 색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9시 10분 현재 갑자기 자기 나침판과 회전 나침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여 비행기수를 고정시킬 수 없다. 태양 컴퍼스로 방해를 잡자 다행히도 괜찮은 듯 보인다. 조종장치의 반응이 너무 느리지만 착빙 증상은 아닌 듯하다. 9시 15분 현재 저 멀리에 마치 산맥 같은 것이 보인다. 9시 50분 현재 아까 산을 처음 본 이후 비행시간 약 30분이 경과했으니 환각이 아닌 것 같다. 9시 55분 현재 다시 이전과 비슷한 강한 난기류를 만나 2950피트로 고도를 바꾼다. 10시 현재 우리는 어떤 작은 산맥을 지나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산맥 너머에는 작은 강이나 개울이 있는 계곡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런 곳에 초목이 자란 골짜기가 있다니 여기는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저 밑에는 얼음과 눈이 보여야 하지만 비행기의 왼편으로 보이는 산의 경사면은 큰 숲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계기판이 아직도 마구마구 돌고 있으며 자이로스코프 또한 마구 흔들리고 있다. 10시 5분 현재 1700피트로 고도를 한참 내려 변경하고 계곡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좌측으로 급선회했다. 계곡은 이끼나 촘촘히 자란 풀로 녹색인데 이곳을 비추는 빛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며 하늘의 태양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다시 비행기의 방향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지상에서 큰 동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것은 코끼리인가? 아니, 자세히 보니 매머드처럼 보인다. 이것은 진정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적이 있지 않은가? 다시 고도를 1000피트로 낮추고 동물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다시 보니 매머드가 확실하다. 그것도 살아있는 매머드가 분명하다. 어서 이 사실을 베이스 캠프에 보고해야만 한다. 10시 30분 현재 이제 마치 파도치는 듯한 녹색 언덕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곳의 온도는 외부 온도계로서 화씨의 74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비행기 표식에는 다시 정상으로 작동하는 듯하다. 반복되는 계기판의 오작동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베이스 캠프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무선이 목통인 듯하다. 11시 30분 현재 앞에 보이는 들판은 이제 평평하고 평범해 보인다. 그런데 정면에 도시 같은 것이 보인다. 오 마이 갓,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가볍게 느껴지고 이상하도록 몸이 붕 뜬 기분이 든다. 조종기 기체 조작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양쪽 날개 부근에 이상한 비행체 2대가 날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들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나란히 좁혀오고 있다. 그 모습은 반원형이며 몸체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다. 이제 그들은 비행체 표면에 적힌 것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표면에는 마치 스와스티카처럼 보이는 모양이 그려져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는 다시 조종기를 당겼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사악한 소나기에 사로잡힌 듯하다. 11시 35분 현재. 갑자기 무전기가 치직치직 거리더니 북유럽이나 독일어강의 영어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우리의 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7분 안에 당신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탄 비행기 엔진이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더 이상 기체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조종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내가 탄 비행기의 조종기는 이제 쓸모가 없다. 11시 40분 현재. 또다시 곧 착륙한다는 저쪽에서의 무선 메시지를 받았다. 착륙이 시작되자 기체가 약간 흔들리는 듯 하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엘리베이터에 놓인 듯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강하는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지면에 닿을 때만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11시 45분 현재. 나는 비행일지의 마지막 기록을 급하게 쓰고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 비행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금발의 키가 매우 크게 보인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도시가 마치 무지갯빛으로 가물거린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접근자들의 손에 무기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문을 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의 말에 따랐다. 실제로 당시 기록한 비행일지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그 당시 겪은 일을 기억해내어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 후 함께 탄 무선 기사와 함께 비행기 밖으로 나왔고 그들로부터 친절한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바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수송기에 올라탔고 그것은 우리를 빛나는 도시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차츰 도시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도시가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큰 건물에 도착했다. 건물은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디자인 수첩에서 막 뛰어나온 듯 비슷해 보였다. 아니, 그것은 SF 배경이 더 정확한 묘사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따뜻한 음료를 제공받았는데 그런 맛은 난생 처음이었지만 매우 맛있었다. 그리고 대략 10분이 지나고 그들 2명이 나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무선기사를 두고 그들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 것 안으로 들어갔다. 그 승강 기계는 잠시 아래로 하강하다 멈추는 듯 했고 문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용히 열렸다. 우리는 벽 자체에서 붉은 장밋빛이 발산되는 것 같은 긴 복도를 내려갔다. 그리고 커다란 문 앞에 도달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문 위쪽에는 알 수 없는 문자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커다란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들은 나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안으로 조금 들어간 나는 방 안에 가득 찬 아름다운 빛들에 대해서 내 눈을 적응시켜야만 했다. 그런 다음 방 안을 둘러보았더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놀라웠던 그 당시 그 광경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다. 너무나 섬세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히
그 아름다움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쯤 음률이 섞인 듯한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정중한 어조로 들려왔다. 우리의 영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독. 그때 연륜이 묻어나는 얼굴을 한 우아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긴 탁자에 앉아서 있었던 그가 마치 나에게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앉으려는 듯이 손짓을 했다. 내가 다가가서 자리에 앉자 그는 두 손으로 합장하듯이 손가락 끝을 가볍게 맞대고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당신이 지상세계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니, 지상세계라니.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가 계속 말하기를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지구 속 세계인 아리아니의 영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무를 지체하도록 이곳에 오래 두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은 우리의 호의를 받으며 지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독을 이곳으로 소환한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 종족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부터 당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놀라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비행체인 블루갈라즈를 곧 지상으로 보내어 당신의 종족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당신들 종족 간의 전쟁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관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제 인간에게는 금지되었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원자력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전령들을 통해서 지상 세계의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 속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고 난 뒤 그것을 지상 위에 증명하도록 당신이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우리의 문화와 과학은 당신들보다 수천 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마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며 대답했다. 이제 당신 종족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고 당신들의 기존 권력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의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내가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1945년 이후부터 우리는 당신들과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당신들은 단지 적대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우리의 정찰선들에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악의와 적개심에 불탄 나머지 당신들의 전투기들로 우리를 추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검은 분노의 폭풍은 수년 동안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에겐 아마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당신들의 과학으로도 세상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분노는 지상세계 빈 문화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는 환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최근의 전쟁들은 앞으로 다가올 대참사의 전주곡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들의 미래가 시시각각으로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는 물었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암흑기는 마치 장막처럼 지구를 뒤덮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 종족의 일부가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닥칠 당신 종족이 남긴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싹틀 때에는 당신들의 잃어버린 전설의 보물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나타나 당신 종족의 문화의 재건을 도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는 인류가 전쟁의 허무함을 어쩌면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당신들의 문화와 과학의 일부는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우리들이 전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상세계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의 맺은 말과 함께 나와 그들의 만남은 끝이 난 듯 했다. 그때 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속처럼 느껴졌었지만 나는 이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도 모르게 살짝 머리 숙여 인사했었다. 그것이 비록 그에 대한 존경심에서였는지 아니면 인간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지는 나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때 나를 여기로 안내했던 2명의 아름다운 그쪽 사람들이 다시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쪽입니다, 제독. 이라고 말하며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주었던 그들의 대장처럼 보이는 그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다. 그의 섬세하면서도 세월의 연륜이 보이는 그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듯이 보였다. 그때 안녕히 가시오. 라며 그는 부드럽게 손의 제스처로서 평화의 표시를 해보였고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났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장소의 커다란 문을 다시 지나 처음에 엘리베이터로 돌아왔다. 문은 아래쪽으로 소리 없이 열렸고 우리는 단번에 위로 올라갔다. 다시 그들 중 한 명이 말하길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제독. 마스터께서는 당신의 일정이 더 이상 지체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독께서는 돌아가서 당신의 종족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고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 것이 멈췄을 때 나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방에 들어온 나는 다시 나의 동료 무성기사와 만날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괜찮네,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하였다. 그리고 2 사람은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던 수송기로 가도록 손짓을 했고 우리는 곧 비행기로 돌아왔다. 우리 비행기의 엔진은 이미 돌고 있었고 우리는 즉시 비행기에 올랐다. 이제 대기 전체가 긴급한 분위기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였으며 문이 닫히자 비행기는 그 즉시 고도 2700피트가 될 때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힘에 의해서 들어 올려졌다. 2대의 그들 비행체가 양쪽에서 우리의 귀향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속도계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 기억이 아닌 실제 비행일지 기록 작성된 내용이다. 오후 2시 15분 현재. 갑자기 무선 메시지가 그들로부터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제독. 그리고 다시 당신의 비행 조종 장치가 작동할 겁니다. 라고 하였고 우리는 파란 하늘로 사라지는 그들의 비행체인 플루걸라즈를 잠시 멍하니 지켜보았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잠시 갑작스런 하강 기류에 휘말린 듯이 느껴졌고 재빨리 기체의 균형을 회복시켰지만 서로 각자의 생각에 빠져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2시 20분 현재. 우리는 다시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형의 상공에 있었고 그곳은 베이스 캠프에서 대략 27분의 거리에 있었다. 캠프로 무선을 시도하자 응답이 있었고 우리는 모든 컨디션이 양호하다고 캠프에 보고했다. 그러자 베이스 캠프는 우리와 다시 무선이 연결된 것에 안도를 표했다. 3시 현재.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비행일지 기록 완료. 그 후 시간이 지나 1947년 3월 11일 나는 펜타곤의 회의에 참석했다. 북극에서 발견한 것을 모두 진술하고 그곳 대장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모든 것은 정식으로 기록되었으며 대통령은 내가 전한 그들의 충고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확히 6시간 39분째 구금 상태로 되어 있다. 게다가 최고 기밀보와 의료팀에게 철저히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나에게는 정말 시련이나 다름없다. 나는 미국의 국가안보조항에 의거해서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고 인류를 대표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가 군인이며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 일지 1956년 12월 24일.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1947년 이후에 매일매일은 내게 너무도 가혹했으며 벌써 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지금 나는 이 일기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나는 이 문제를 상부의 지시대로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도덕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길고 긴 밤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나와 함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진실이 그러하듯이 이 또한 승리할 것이라 믿으며 이것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그곳에서 진실을 보았고 저 괴물 같은 군산 복합체에 대한 나의 의무는 이제 끝났다. 이제 긴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마도 끝은 없을 것이다. 북극의 긴 밤이 끝날 때쯤이면 진실의 환한 빛은 다시 비칠 것이다. 나는 극 너머의 땅 미지의 중심을 보았다. 미 해군 제독 리처드 E. 버드. 이렇게 버드 제독은 마지막 일지를 남기고 1957년 3월 11일 68세의 나이로 보스턴의 비콘 힐 근교의 브리머 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미 국방성에서 50년간 극비문서로 취급되어 공개가 금지된 문서가 이제 시간이 흘러 공개되어 알게 된 지구 속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의 약 2시간에 걸친 지구 속 종족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버드 제독은 그들을 실제로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 속의 이야기였을 뿐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저 아래에 있는 종족은 그들 뿐일까요? 이처럼 흥미롭고 많은 질문을 주는 버드 제독의 이야기.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서 이전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수메르보다 더 오래된 고대 도시 아르카임. 아르카임은 러시아의 우랄 산맥의 마그니토고르스크 남쪽에 있습니다. 중앙에 전망대가 있는 두 개의 동심 원형벽으로 구성된 이곳은 고대의 요새화된 정착지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미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재건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인공물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되기 이전의 그것의 실제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려 최소 12,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대략 아틀란티스의 몰락 당시에 다른 고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만다라 또는 만다라 비슷한 모양으로 배치되어 만다라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된 디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국의 스톤헨지와 같은 위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르카임에 대한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곳 아르카임의 이야기는 10만 년 전쯤에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는 온대 지역인 북극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빙하기로 인해서 위대한 별, 즉 북극성을 따라 바라보는 조건이 바뀌었고 거대한 빙상이 녹으면서 내륙아시아로 남쪽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비옥하고 낙원처럼 보이는 땅에서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현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한 우랄 알타이 종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원신류의 인구수를 늘리고 천문과학과 우리의 씨앗을 남긴 정치구조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문명화된 국가가 지구를 가로질러 다른 곳으로 이주한 다음 사라지고 그 자체에 대한 불멸의 전설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미첼은 그러한 문명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인용했는데 그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인류 역사의 실체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지구 전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미첼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기록 보관소에서 지금은 잊혀진 종족이 겉보기에 영적이고 기술적인 그들 지식에 대한 고대의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게다가 주류 역사가들과 인류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무시하는 데다가 관련 연구자들의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류 종족의 엄청난 오랜 기원에 대한 증거가 지구 곳곳의 인종 전설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로 숙련된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욱더 꾸준히 탐구되고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지질지층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기술적인 이상 현상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들은 발표되지 못하고 대부분 묻혀버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특히 빙하기의 깊숙한 곳에 극지방에서 온 신비롭고 우월한 거인 종족 비페르 보레아의 이동을 이야기한 소아시아의 전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대초원, 산, 모래사막의 광대한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고대의 도시가 있던 사막에 인구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척 오래 살던 나이 많은 종족이 지상을 다니던 시기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많은 중요한 전설의 기억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모사피엔스의 뿌리와 미래와의 연결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찾는 작업들이 계속되었고, 현재 그 이야기의 중심 무대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러한 우랄 알타이 지역이었습니다. 1987년 러시아 대초원 한가운데에서 러시아 고고학자 팀이 남부 우랄의 청동기 시대 마을 아르카임이라는 요새화된 도시를 처음 발굴하였습니다. 당시 볼자야 카라간카 강과 우티아강카 강이 합류하는 계곡의 고고학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두 학생이 탐험에 파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대초원에서 뭔가 특이한 제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곧 고고학자 팀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 후 이 고대 도시의 폐허를 발굴하게 되어 과학계에 매우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새로운 이교도 및 민족주의적 열광을 급증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모든 시대와 나침판의 모든 방향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문화의 랜드마크를 보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르카임은 러시아 땅에서 번성하는 고대 선진 문화에 대한 최초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중앙광장 주위에 원형의 원리로 지어진 성벽 내에 약 60채의 반매립 형태의 집인 세미 더그아웃 주택이 지어진 이 정착촌은 러시아 도시 첼라빈스크 근처의 남부 우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틀에 점토와 내구성이 좋은 흙벽돌인 어도비 블록으로 된 두 개의 동심원의 성벽으로 방어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적의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4개의 복잡하게 구성된 통로를 통해서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르카임의 주민들과 그들의 중앙 광장은 매우 방어적이고 그들에게 유리한 평면적인 설계에 의해서 매우 잘 보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여러 천체의 주요한 지점과 매우 밀접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요새 행정 및 종교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전망대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르카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러시아의 스토렌지라고 불리는 이 청동기 시대 정착지는 약 3600년 이상이 되었으며,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 이집트의 중왕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및 인더스 계곡 문명과 동시대였고, 호모의 전설적인 트로이보다 수세기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카임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거주한 이후 신비스럽게도 불에 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음에도 불에 타서 버려졌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러시아 팀의 탐사 결과 아르카임은 그 당시 높은 고급 기술을 활용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배수구와 빗물 배수 시스템이 각각 장착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화재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집들의 목재 바닥에는 내화물질이 흠뻑 젖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내화물질은 폐허에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는 강력한 화합물이었습니다. 각각의 집은 나무 블록으로 포장된 내부 순환 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의 각 집에는 난로, 우물, 지하실, 오븐 및 냉각된 식품 저장 시스템을 위한 설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들 안에 있던 오븐은 그 안에서 청동을 재련하고 도자기도 구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발굴 이후 또 다른 20개 이상의 요새화된 정착지와 묘지가 아르카임 계곡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곳의 일부는 석조로 지어져 아르카임보다 더 크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르카임의 수도로 추정되는 이 단지는 도시의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과학자들에게 많은 미스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남부에서 신석기 시대 문명이 사라졌다는 최초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한 남부 우랄과
북부 카자흐스탄이 복잡한 아리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인도 및 유럽 문화의 발달과 광범위한 이주 패턴에 대한 가능성이 처음으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민족의 아리아인 뿌리에 대한 러시아계의 모든 종류의 이론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멸망 이후 작지만 영향력 있는 러시아 소수민족에서 새로운 민족, 문화, 종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뿌리를 둔 세계적 헤게모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전을 점점 더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인도와 유럽 뿌리에 대한 관심 외에도 투르크, 몽골 민족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미 기독교나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된 영적인 유대감으로 굳어진 유라시아 민족과 공동체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아르카임은 세계 평화를 위한 미래의 기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상에 대한 중요한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르카는 하늘을 의미하고 이것은 지구를 의미한다고 러시아 작가 알렉스 파키는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아르카임이 하늘이 지구에 닿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르카임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호모의 일리아스에 묘사된 대로 트로이와 같은 원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천 년 이상 된 아르카임은 세계 동심원의 운하가 있는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에서 그 프로토타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의해서 청구 북극과 매우 가까워서 현 시점에 북극성 아래에 지어진 휘페르보레아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20년경에 스노리 스투를루손이 쓴 아이슬란드 사가 에다에 묘사된 노르드 신화에서 에시르 신족이 사는 곳인 아스가르드는 북유럽 신 오딘에게 바쳐진 신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모든 전설적인 트로이 형태의 마을에는 동일한 원형 평면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석기 시대의 지혜 센터이자 고대 신왕들의 자리로 역사에 남았으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보게 될 당시 아르카임의 컬트 기능에 큰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이처럼 좀 더 신비로운 지역에서는 고대 도시에 대한 강한 관심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 고대 도시는 전설적인 아리아인의 통치자가 세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될 도시 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땅이 그 구조와 역사에서 밝혀낸 것은 무엇보다도 우랄 알타이 민족의 더 많은 신비를 알려주는 듯하는 훨씬 더 앞선 거대한 고대의 과거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신족 에이서의 가장 신성한 신전인 노르딕 아스가르드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산문 에다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트로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한 신족 에이서의 가장 신성한 신전처럼 보이는 아르카임. 이것은 어쩌면 아리안 태양 종교에 헌정된 신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북극성의 훨씬 오래된 종교에 속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무당, 마법사, 약사, 그리고 자연의 영혼과 접촉하는 경이로운 일꾼의 또 다른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나치가 남용한 태양 숭배의 독점적인 아리아 상징으로 여겨지고 아르카임에서 발굴된 많은 항아리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만자문, 즉 스와스티카는 아리아 태양신에 붙은 것보다 더 오래된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상징인 것이며 토템 샤머니즘에 그 뿌리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나치뿐만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계통의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들 중 하나였으며 만자의 모양은 서로 방향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스와스티카였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밀교주의자
르네 게농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중심주의의 영원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스와스티카가 태양의 상징이 아니라 극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는 행성의 신에게 바쳐진 북극성 숭배의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스와스티카의 중심이 세계가 회전하는 극 또는 축으로서 모든 전통에 상징적으로 알려진 고정적인 점을 구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와스티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극의 표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때 우리들은 아르카임에서 거의 모든 민족과 인종 유형에 관계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트로이타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석 기둥 종교와 관련된 오래된 고대의 표현들을 늦게나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종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의 북극성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던 가장 먼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태양이 기둥 숭배의 최고의 신으로서 극별을 대체하고 인도 유럽 민족의 태양신의 승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적인 발달 그리고 복잡한 문명 그리고 첨단 예술과 과학, 자연의 초월로 이어졌습니다. 일렉트리스와 아르카인 같은 트로이 형태의 마을은 항성 관측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기능은 돌기둥으로 상징되는 중심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아래의 원리에 따라 지구를 위의 별들이 빛나는 우주와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뻗는 마법사와 그들의 허리에 둘러진 우로보로스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악마로 여기는 바포메토 모두 이러한 고대 컬트의 영향을 받은 것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근원은 모두 북극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북극성이 새벽녘에 끌고 나온다고 생각한 밝은 아침을 가져오는 태양으로 나중에 일부가 대체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의 디오도루스 시클루스는 초기 그리스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였던 헤카테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일렉트리스의 성소를 구체의 패턴을 따르는 트로이의 마을로 묘사했습니다. 더 큰 우주의 신들에게 신성함이 함께하며 엄격하게 보호되던 성역은 오직 인문한 사제와 그 가족들만이 거주하면서 성벽 너머에 방랑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렵이나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땅을 배회하던 시기에 그러한 진보된 천문학을 어떻게 고대에 추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아르카임의 건설에 대한 일부 학자들은 초기 인도 이란의인들이 신타슈타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그룹으로 분열되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전에 원시 인도 이란인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르카임의 발견은 인도 유럽인의 원래 고향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겉보기에는 시베리아의 그 위치가 확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르카임과 도시의 땅이 발견된 이후 일부 사람들은 군주제 국가의 중심이자 궁극적으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영적 문명의 모델로서 아리아인의 땅으로 해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행성의 인류 역사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검은 세력과 함께 그들의 하수인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통제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다 보면 언젠가는 숨겨져 있어 그동안 이해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는 경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해석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퍼즐을 맞춰보신다면 분명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그렇듯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래전 고대로부터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분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 아래에 죽은 자와 함께 그가 세상에 있을 때 소유한 물건들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남은 자들을 보호해주는 신성한 조상으로 숭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일 무덤을 도굴하는 자는 물론 고고학자들처럼 연구 목적이라도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감히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복수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를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숭배의식을 통해 여러 가지 소원을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날씨는 농작물에 매우 중요하였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평안한지 항상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돌보며 영혼이 몸 안에 갇히지 않도록 풀어줘야 하고 뼈에서 모든 살이 사라진 이후에야 영혼이 몸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때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장래의식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있는 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흙이나 돌로 고분을 만들었고 그것은 고인을 위한 집으로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고분은 당시에 살아있는 주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바이킹은 중세까지 이런 고분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사람들은 때로는 필요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 조상의 고분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이 그곳에 있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유령에 대해서 실제로 약 38%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실제로 유령을 보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령이라는 용어는 죽은 인간 또는 동물의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때로는 감지된 존재나 물체가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영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과 이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러한 유령들은 매우 간단한 설명으로도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유령, 영혼, 그리고 으스스함 및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유령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암시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장소에 유령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아마도 유령이 계속 있는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한 번은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체험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건물에 5군데에 해당하는 주요 영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한 그룹에게는 이미 그 위치에 유령이 나온다는 말을 들려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건물이 현재 개조 중이라는 정보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후 설문을 통한 내용은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미리 그 장소에 귀신이 들린다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과 유사한 강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건물이 개조 중이라는 내용만 들은 한 그룹은 그저 으스스한 분위기만 느꼈을 뿐 특별한 경험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미리 전해 들어서 상상을 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인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알려준 이야기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초자연적인 신념들과 일치했을 때 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신들림처럼 몸이 지배당하는 듯한 현상, 그리고 영적인 대상을 감지하는 듯한 경우들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단편적인 예를 제외하고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의 연구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경험을 유령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암시의 효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존재를 부인할 것은 분명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자기장과 으스스한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기장 및 초저주파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경학과 연구팀은 뇌의 측두엽에 대한 다양한 전자기장을 적용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신에 대한 느낌 또는 만지는 듯한 느낌과 같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나타난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유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불규칙한 자기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청 범위보다 낮은 가청 주파수인 초저주파도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 측면의 연구에서 초저주파와 기이한 감각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라이브 음악 작품에 초저주파음이 가미된 이후에 청중들에게 음악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도록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실험은 누구에게도 그러한 초저주파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일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보다 초저주파음이 있을 때 더욱 특이한 경험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저주파음이 들어있는 음악을 예고 없이 들려주었을 때 마치 온몸이 오싹하거나 긴장과 공포,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역시 진동은 우리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제 세 번째로 독성에 의한 환각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인식은 일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살충제와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반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성 곰팡이로 인한 환각이 스스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잊혀지지 않는 숨은 인식들을 자욱할 수 있다는 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클락슨 대학의 연구에서 초자연적인 경험과 곰팡이 포자의 환각 효과 사이에 유사성을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어쩌면 환기가 불충분한 공기질이 좋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서 유령의 목격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개념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은 이전에 오래된 책과 관련된 유사한 효과들을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독성 곰팡이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에서 보고된 것과
서로 매우 유사한 이상 현상에 대한 인식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실험에서 미리 유의할 점은 이 외에도 많은 질문과 실험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고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으로 생각되는 실제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무덤 저주에 대한 실제 서면에 기록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부정적인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고는 이집트의 법률 문서 전체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행동은 징벌적인 조치들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소장품에는 석회암 조각에 새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이는 무덤이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고대 이집트인의 열망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제공합니다. 대략 기원전 1295년에서 1069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문의 15줄은 그 무덤을 방문한 자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바로 당신과 이 무덤의 통로를 찾은 모든 사람들은 보아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조약돌조차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것이라도 찾는다면 그것을 범하지 말지니라. 실로 산에서 쉬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자갈이 없어질지라도 매일 힘을 얻느니라. 따라서 너희는 적당한 곳을 찾아 거기서 쉬고 이곳의 신성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에 두지 말라. 이는 사람마다 자기 처소에서 복을 누리고 각자 집에서 기뻐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온전하게 되려거든 이곳의 돌조차 그 자리에서 억지로 옮기지 않도록 상가하라. 만일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곳을 보호하는 대군주들이 아주 많이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죽음의 위험이나 영적 복수의 위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무덤을 보호하고 고인의 기억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치 잘 쓰여진 호소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대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들의 기억들이 유발한 어떠한 진동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진동들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어 후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슴의 전설. 그것은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경이로운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전설은 너무 오래되어 헝가리에 그들이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의 먼 친척이나 이웃이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됩니다. 전설의 의미와 표현은 약간 변경될 수도 있지만 모두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남아있는 전설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과거에는 아마도 훨씬 더 광범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전설에는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관련된 전설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먼 고대에 이 사람들이 이웃이거나 일부는 심지어 친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우주와 태양의 어머니의 상징은 큰 뿔이 있는 암사슴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큰 뿔의 암사슴은 종종 뿔에 태양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경우에는 태양 자체가 전설의 암사슴의 아들인 수사슴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사슴은 태양이 아니라 자신의 뿔에 별과 태양과 달을 품고 있는 어머니 천상의 궁창 그리고 우주를 나타냅니다. 헝가리의 암사슴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수천 년 전 아시아의 머나먼 땅에 한때 위대하고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남쪽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 산에서 두 개의 거대한 강이 남쪽으로 흘러 평평한 저지대를 적시고는 바닷물에 이르렀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예술, 과학, 그리고 지혜로 유명했고 그들은 풍요롭게 살았다. 라고 말이죠. 그곳에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홍수 이후에 이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땅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은 위대한 땅 에타나의 후손인 거인 사냥꾼인 맨노트였습니다. 헝가리의 타나, 쿠샨 스키타이의 쿠스타나, 수메리의 에타나, 그리고 길가메시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홍수 이후에 키쉬라는 도시와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맨노트는 대홍수 이후에 미래의 홍수에 대비한 안식처이자 신에게 바치는 신전으로서 거대한 건물과 도시를 세웠고 바벨론 도시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기적의 아들은 천가지 뿔을 지닌 사슴, 천개의 뿔 마디마다 천개 밝은 양초, 그의 뿔 사이에는 축복받은 태양의 빛, 이마에는 별, 가슴에는 달,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빛나는 다뉴브 강둑을 따라 시작되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보호자인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사자로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이러한 맨노트는 북쪽과 동쪽 영토의 많은 부분을 합치고 제국을 확장한 강력한 전사의 왕이었으며 그와 그의 백성은 언어의 혼란이 일어남에 따라 에빌라스의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동페르시아라고 불렸으며 인도 북부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첫 번째 아내 애니와 결혼했고 그녀는 나중에 후노르와 마고르라는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또 다른 아내를 얻었고 그들에게서 파르티아인이나 페르시아인의 조상이 된 다른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는 헝가리인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궁전에서 자랐고 나중에는 그의 많은 사냥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맨노트는 활동을 좋아하는 유명하고 위대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정 사냥 중 하나에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동안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 그의 아들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 아들들은 계속해서 수색을 하다가 놀라운 짐승인 큰뿔 암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사슴은 여러 가지 빛깔의 빛을 뿜어내는 반짝이는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 온 듯한 짐승에게 그만 매혹이 되어 그것을 추격했습니다. 사슴은 숲과 초원을 가로질러 그들을 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해질녘에 이르자 그 짐승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래서 두 왕자와 그들의 부하들은 밤새 야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자 암사슴이 다시 나타났고 추격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사슴은 그들을 자신의 땅을 벗어나 현재의 이란 서부의 산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로질러 거칠고 위험한 늪을 통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흑해 입구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에 들어서자 암사슴은 그들을 호수로 이끌더니 갑자기 그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습니다.
메오티스라고 불리는 이 늪지대는 얕은 곳이 본토와 연결되어 있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 사냥감들이 풍부하였고 페르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애써 쫓아가던 암사슴을 그만 놓치고 말았던 슬픔과 아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들이 왕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명상을 위한 성전을 그곳에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5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고 6년째 되는 해에 위대한 스승이 그들에게 와 위대한 왕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윽고 그들과 부하들은 성전을 떠나 인근 영토를 정찰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그들은 저녁에 진을 치고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음악의 근원을 따라 숲속의 공터로 갔더니 그곳에서 나팔 축제를 축하하고 있는 젊은 처녀들의 춤과 노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숲속 공터의 처녀들 중에는 둘라왕의 아름다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두 공주에게 너무나 매혹이 되어 그들과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두 청년과 그의 부하들은 모든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녀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위치에 있는 호수의 큰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번성하여 인근 땅에 거주하며 스키타이 국가에 108개의 시족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108은 분전세차의 천문학적 비율과 관련된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두 청년 후누로와 마고르는 두 공주와 결혼하여 각각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훗나라였고 다른 하나가 마기야르, 즉 오늘날의 헝가리였습니다. 스키타인의 땅은 흑해 북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멀리 사마르칸트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북쪽과 동쪽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멘노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그의 왕국은 서쪽에서 온 외국 통치자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후세의 페르시아가 되었으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전설과 함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친척 언어들 사이의 전설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냥꾼이 하늘의 사슴인 큰 곰자리를 사냥하는 별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훈족의 유적에서는 몽고에서부터 중국 서부의 둥환 동굴까지 두 쌍둥이에 의한 마법의 사슴 사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화는 아시아인들과 스키타이인 그리고 바빌로니아인과 그리스, 이집트, 핀란드, 시베리아, 마야 등 다른 대부분 지역들에서 그들의 별 신화에 쌍둥이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려면 너무 길어져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집트의 경우 수사슴은 빛의 부활을 상징하는 어떤 뿔 달린 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수사슴의 추격으로 설명하든 숫양으로 설명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이집트 이야기 중 하나로 설명하자면 국가의 조상이자 신이며 영웅이었던 오시리스가 뿔이 달린 것을 추격하는 가운데 숫양이 어떻게 상징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와 그의 군대는 물을 찾을 수 없었고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숫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숫양의 모습을 하늘의 징조로 보고 즉시 쫓아갔다. 놀랍게도 숫양은 그들을 오아시스의 그늘과 시원한 물로 인도했다.
오시리스는 그 수량이 아몬이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신전을 세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핀란드 국가 서사시에서 수사슴은 지하세계 여왕 유말라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영웅을 파멸로 이끕니다. 또한 시베리아의 전설에서는 북두칠성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술록이 태양을 훔치기 때문에 북극에서는 반년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곰으로 상징되는 신화적인 사냥꾼이 앙컷의 술록을 죽이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을 쫓는 것은 겨울 동안 사슴이 태양을 앗아가기 때문에 태양의 귀환을 위한 사슴 사냥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빛과 열을 찾고 있었고 아마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북부 목초지에서 남부로 이동했던 것일까요? 일본의 경우 쌍둥이 형제는 사슴을 쫓다가 수사슴이 사라진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한 형제는 동쪽으로 가서 일본을 찾았고 다른 형제는 서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야 원주민의 경우 사냥의 신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처럼 호전적인 아들과 온순한 아들로서 천상의 쌍둥이입니다. 그들의 모험에서도 400명의 전사와 함께 했으며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한 납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흥미롭게도 여러 지역에서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마치 서로 짠 듯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 관련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보면 정말이지 매우 비슷합니다. 앞서 처음 언급한 거인 사냥꾼 맨로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니무롯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의 백성은 구스인이었고 그들이 바빌론을 세우기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걸까요? 이자가 저자이고 저놈이 이놈인 듯 보이는 이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과연 실제로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끝으로 사슴 전설이 전하는 말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 바다의 씨앗이 껍질에서 나온다. 영원한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며 출렁인다. 파도가 요동치고 거품이 씩씩거린다. 아직 지구는 어디에도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높이 그의 황금 집 위에 위대한 하늘아버지는 그의 황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는 늙고 백발에 백수염을 기른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의 검은 로브에는 반짝이는 수천 개의 별이 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이신 위대한 하늘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그녀의 하얀 가운 팔라스테에는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고대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그들은 과거의 영원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들 앞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황금빛 태양광머리의 아들 태양신 마자르가 서 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묻는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언제 인간의 세계를 창조할까요? 영원한 바다는 그저 파도치며 굴러간다. 파도가 흔들리고 거품이 씩씩거린다. 늙은 백발의 하늘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그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다가 백발의 머리를 들고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인간들을 위해 그들의 세계를 창조하여 나의 자녀가 될 그들이 살 곳을 갖도록 하자. 친애하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들아, 우리가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것이다. 흔들리는 푸른 영혼의 바다는 꿈꾸는 눈,
잠자는 씨앗. 그러므로 대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잠자고 있는 씨앗과 꿈꾸는 눈을 일으켜 우리가 그들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라.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자신을 황금빛 새의 형상으로 황금빛 잠수 오리로 변신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끝없는 바다로 날아갔다. 그는 한동안 무리에서 헤엄쳤고 바다의 파도에 잠시 흔들렸다. 그런 다음 그는 파란색의 깊고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물속에서 바닥을 찾았지만 도달할 수 없었고 숨이 차서 그는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파도에 흔들리고 다시 물 위에서 수영하며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 심호흡을 한 이후 그는 다시 푸른 심연 속으로 잠수했고 더 깊이 어둠 속으로 잠수했다. 그리고 진동하는 진주처럼 위로 올라와 구불구불한 바다의 표면에 튀어나온 그의 공기를 천천히 방출했다. 그러나 다시 그의 부리는 바다 밑바닥 모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의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화살처럼 그것을 물 위로 쏘아 올렸다. 또한 해저 표면에서 그는 꿈꾸는 눈, 잠자는 씨앗, 그리고 은백색의 작은 눈을 키웠다. 이제 꿈꾸던 눈이 깨어나고 잠을 자던 졸린 눈이 뜨고 그것이 자라 생명체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방대한 양을 요약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형편이 되면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데자뷰. 그것은 현재가 마치 과거에 이미 겪었던 경험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순간을 표현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것은 강한 기억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험한 시간들 그리고 장소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억의 변칙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데자뷰가 인식되곤 하는데 간질과 관련된 병적이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빈번한 경우 또는 환각과 같은 다른 증상과 관련된 신경학적 징후의 데자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데자뷰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취약한 조건이나 압박감이 높을 때 데자뷰를 더 많이 경험하며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데자뷰의 경험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리송한 경험들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발생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기억을 꿈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일들의 경험들이 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개념 모두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에 대해 최근까지도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시에 다른 차원에서도 또 다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일들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이 꿈이나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단지 믿음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해 현대 뇌과학의 환생 이론은 기억이 한 생에서 다음 생에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송되는 것은 단지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일련의 신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의식의 상태,
즉 예를 들어 술에 취했을 때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경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식 상태는 누군가의 과거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꿈과 데자뷰의 경험은 모두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상태는 누군가 데자뷰를 경험할 때쯤이면 평소보다 잘못된 기억을 만들기가 더욱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데자뷰의 순간에 사람의 의식은 자신의 오래된 기억에 비정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뇌기억에 접근하여 그것을 인출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데자뷰가 과거의 삶이나 꿈에서 온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자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데자뷰를 자신의 삶과 꿈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점차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예지몽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자뷰는 꿈과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며 예지의 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몇몇 전문적인 심령술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아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자뷰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설명으로 본다면 그것이 기억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뇌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전두엽은 미래를 걱정하고 측두엽은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은 마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예상하거나 계획할 때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감각은 우리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될 때만 올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동차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공포는 편도체에서 작동한다고 하며 그것은 또한 사람 얼굴의 표정도 인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들의 표정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위험도 인식함으로써 그들과 대하는 방식을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오가는 단어들은 종종 듣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느낌의 단어나 문구들은 즉시 적절한 응답을 요구하는데 그럴 때 편도체는 이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기 감각을 유지하는데 뇌의 기능은 초당 40회 정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경우 그것은 25밀리초마다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경학적 용어로만 본다면 현재라는 시점의 지속 시간은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지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단기 기억은 몇 분 동안 활성화가 되며 대부분 해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마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단기 기억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언어의 종이며 극도로 사회적인 종이고 서로 대화를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번은 요양원에서 들었던 농담이 있었는데 행복이란 안경이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안경을 찾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썰렁했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두엽의 바닥을 따라 뇌의 표면에 앉아있듯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헤마피질이라고 불리며 해마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거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현재 무언가를 경험하고 이를 과거의 유사한 경험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때 시간적인 단위는 매우 짧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의사소통이 생겨서 이럴 때 마치 현재가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서 과거의 기억을 처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현재의 지각이 전환이 되면 그것은 마치 장기 기억에 저장된 순간을 현재로 되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재미있는 단어로 잠의 뷰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입니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낯설게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는 현상인 것이죠. 마치 어떤 상황이 유난히 낯이 익다기보다는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알고 그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고 있던 모든 감각들이 마치 모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워 보이고 그가 이미 수천 번 이상 본 세세한 일들이 갑자기 처음인 듯 흥미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의 비유는 데자뷰만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한편으로는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잠의 뷰 또는 데자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은 없으나 만일 데자뷰가 옳다고 느끼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미지의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영적인 응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데자뷰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건 과거의 경험이야 라는 느낌에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영적인 느낌을 주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인식의 변화가 도움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데자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의미의 명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든 데자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데자뷰가 자주 일어날수록 현재 진행 중인 사고 과정을 멈추게 되고 데자뷰가 일어날 당시 상황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러한 명상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고 싶다면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데자뷰가 발생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감각에 주목하여 그 익숙함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의 감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그 감각을 다시 꺼내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에 대한 수련은 기시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깊은 명상을 숙달하는 데에도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숙달하려면 과거의 감각과 단절하고 자신의 감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하는 동안 그 사람은 마치 그때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 감각에서 친숙해져야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관심이 멈추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어느새 숙달이 되면 명상 수련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자뷰는 더 이상 이상하고 낯선 경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차 제어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을 아는 범위에서 해석하고 풀이하려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을 단순히 미신이나 상상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자뷰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인 인체 구조의 분석으로 설명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나 만일 먼 미래 언젠가 인류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알게 된다면 어쩌면 데자뷰는 새로운 경지의 무언가였음을 그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렇듯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쁜 딸을 둔 거북이. 옛날에 매우 강력한 왕이 있었다. 그는 야생 짐승과 동물에게까지 모든 영향을 미쳤다. 이 왕에게는 에크페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50명의 어린 소녀를 아내로 주었지만 왕자는 그들 중 아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왕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화가 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왕자의 아내보다 더욱 예뻐서 자신이 마련해준 50명의 아내보다 아들이 더 호의를 보이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모두 죽여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 무렵 한 거북이와 그의 아내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왕자가 자신의 아름다운 딸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들이 딸을 죽여 덤불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부부 거북이는 차마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궁리를 한 끝에 딸이 3살이 될 때까지 그녀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거북과 엄마 거북이 밭에 문제가 생겨 둘 다 함께 일하러 가야만 하는 날이 있었다. 그러나 하필 그날 왕의 아들이 우연히 집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새 한 마리가 집 주위 울타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새는 공교롭게도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왕자는 새를 따라 그녀를 본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에 너무나 매료가 되었고 하지만 소녀는 왕자가 근처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왕자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활과 화살로 새를 쏘았고 새는 그의 의도대로 울타리 안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왕자는 잡은 새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을 보냈고 하인이 새를 찾는 동안 왕자는 어린 소녀를 만나러 갔다. 왕자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곳에 울타리를 허물고는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왕자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기로 동의할 때까지 오랫동안 그녀와 머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거북이의 아름다운 딸과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숨겼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일꾼을 불러 천조각 60개와 장대 300개를 가져오도록 명령했고 그것을 그가 사랑에 빠진 그녀가 있는 거북이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왕자는 이른 오후에 거북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거북이는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북이 부부는 만에 하나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딸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왕자에게 간절히 전했다. 그러자 왕자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북이와 그의 아내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왕자 자신 스스로가 먼저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왕자의 굳은 결심에 거북이는 많은 고민과 설득 끝에 동의하고 말았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딸을 왕자에게 아내로 주기로 동의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왕자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한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러자 왕비는 만일에 왕이 이러한 자신의 명령을 아들이 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날엔 그 아들마저 죽일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왕비는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을 그만 이러한 일로 인해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왕비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날지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북이에게 가서 돈과 옷 그리고 참마와 야자기름을 주었다. 왕비는 거북이가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대신하여 더 많은 지참금을 그에게 지불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고 왕자는 이름이 아데트인 거북이의 딸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함께 있었고 그러자 자연스레 그녀는 아이가 생겨 몸이 불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자 왕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데트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계획을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인 왕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노하고 말았다. 그리고 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정한 날에 모두 시장으로 모여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서를 왕국 전역에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정해진 날이 되자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왕과 왕비의 돌로 만든 자리가 시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왕과 왕비가 오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돌 위에 앉았다. 그런 다음 왕은 시종들에게 소녀 아데트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그녀 아데트가 도착했을 때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상당히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
몹시도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녀가 정말이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그의 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소중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아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도 그 소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매우 훌륭하고 왕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에게 그가 만든 법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고, 그러자 왕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8명의 법을 관장하는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자 왕자의 아내 50명은 야자 포도주와 돈을 주어서 그들 각각에게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러 보냈던 것이다. 그들에게 그의 왕국 전체에서 이와 관련한 명령이 모두 취소되었으며 앞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딸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거북의 딸인 아데트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같은 날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50일 동안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왕은 암소 5마리를 잡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푸와 야자유 찻과 함께 모든 음식들을 넉넉히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종려 포도주를 거리에 충분히 놓아두었다. 또한 많은 연인들이 왕궁에 큰 연극을 공연하러 왔으며 거기서 온종일 밤낮으로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왕자와 그의 동료들도 시장 광장에서 함께 마음껏 놀았고 모든 잔치가 끝나자 왕은 왕국의 절반을 거북이에게 주어 모두 다스리게 하였고 무려 300명의 노예를 그의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왕자는 또한 장인에게 200명의 여자와 100명의 여자를 주어 그곳에서 일하게 하였고 거북이는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왕자와 그의 아내는 왕이 죽고 왕자가 대를 이어서 그곳을 통치할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